본인이 할 수도 있고 의식이 없는 가족이 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명치료 결정은 2018년 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 적용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기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아닙니다. 말기 환자. 물론 말기 암 환자도 돌지만 노안으로 말기 환자, 그다음에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사망이 임박한 환자, 그다음에 식물인간 중에 뇌사,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 이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끊는 건 아닙니다.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혈액투석, 그다음에 항암제 투여,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통증 완화, 그다음에 영양 공급, 또 기본적인 치료. 환자가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를 투여해서 감염을 없애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 주체는 본인입니다. 내가 내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본인이 서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쓰면 더 좋겠죠. 저처럼 사전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말기 암이 환자가 되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말기 환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직접 의사표시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김할머니 사건. 할머니가 평소에 나는 임종이 아프면 더 이상 치료하지 마라, 이러라고 평소에 자식들한테 말해둔 것이 있는 경우, 그렇다면 그 의식이 없던 환자라도 가족이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순위는 배우자, 그 다음에 성년인 자녀, 자녀였을 때는 부모, 또 부모가 없을 때는 형제 자매 순으로 돌아갑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는 배우자들이 거의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할 경우에는 2명의 의사가 이 환자가 정말 회복 불가능한 환자다라고 판명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 환자가 정말 임박한 말기 암 환자인가 아니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가 충분히 신중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의 그 개인적인 어떤 의견보다는 사회가 인정하는, 그래서 폐단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음이 정신이 있을 때 섰어. 그렇지만 내가 말기 암 환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때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들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사망을 앞둔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치료를 하자, 완화의학을 하자라고 얘기되면서 지금은 많은 병원, 거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병동이 없는 경우에는 병실에 있으면서 산재형으로 호스피스 팀이 찾아가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충분히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말기암 환자가 통증 없이 충분히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명치료 중단을 우리가 법적으로 세울 때에는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취지는 환자가 자기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과 또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 생각을 표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끝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그걸 효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효가 아닙니다. 부모가 고통의 순간을 길게 연장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모님이 평소에 건강했을 때, 그래서 자식들이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말기일 때 더 이상 치료하지 않는다.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거의 40년 전이 일이었죠. 그때는 몰핀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통증이 엄청 극심할 때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하신 거는 내가 아프지 않게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의료계에 있었고 또 간호수녀로서 그 친구, 호스피스 하는 친구 의사한테 부탁했죠. 아버지가 많이 말기암 환자라면 통증이 극심할 때 통증 조절을 충분히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고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고 정말 편안하게 집에서 임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말기암 환자와 그의 가족들도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고통을 더 겪게 되고 또 치료 담당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계속해서 치료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것처럼 부모가 계속 저렇게 말기가 되면서 효를 다하겠다는 의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양 환자와 가족들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 오래됐죠. 이제 말기암 연명치료 중단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또 환자도 그의 가족도 의료진도 굉장히 편안하게 말기암 환자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없었을 때 환자가 말기일 때 의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회진을 가면 그 의사의 눈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환자는 계속 치료를 해야 되나? 나는 치료 그만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의사는 치료 그만해야 되는데 환자한테 말 못하고, 가족은 치료를 그만하자면 불효자식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세 사람들이 다 끙끙 앓는 이런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너무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렇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료결정서는 서식이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굉장히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해도 되고 아니면 보건소도 되고 또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서 사회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문화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족들이 공공연하게 식탁에서 말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죽음도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거든요. 생을 마지막 마칠 때는 정말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태어날 때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죽고 싶다. 내 죽음은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죽고 내 장례식은 누구와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가족들이 그 살아있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임종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장례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의식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가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연명치료 중단을 못하는가? 이런 얘기가 또 이제 거론이 되죠. 물론 요새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1인 공동체, 1인 사람이. 그럴 때 내가 그러면 평소에 난 이렇게 죽고 싶어 라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얘기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렇다면 그 친구가 이 사람의 본인의 뜻이 이런 거였다. 가족이 없을 때는 친구도 이것을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거를 녹음해 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녹음을 해서 이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평소에 본인의 음성으로 말씀돼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유효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내가 말기암 환자가 되면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스님들도 보니까 나는 스님이
너무 그 어떤 치료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제가 어떤 수임한테 수임님 평소에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 수임 나도 암이 아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다. 근데 말기 암 환자가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더라. 그래서 나는 하고 싶다. 라고 말할 때 제가 그 수임 앞에서 더 이상 치료를 안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호스피스를 한 나 담당자지만. 그래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전 연명 치료 중단을 하겠다고 새로 냈지만 난 이거 철회하고 다시 치료해보고 싶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윤리적인 문제로 또 심각하게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가능한 환자에게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계에 있어 보면.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환자가 있거든요. 갑자기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쓰러졌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연명치료 중단을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의사가 확인해야 되고 병원 내에 윤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나눠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을 우리가 의료계에서 법이 통과되고 또 많은 분들이 했을 때 이게 바로 소극적 안락사 아니냐? 이렇게 사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극적 안락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 특히 저는 이제 가톨릭 수녀로서 가톨릭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료 안 하는 게 소극적 안락사 아니죠.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치료를 못하게 하는 게 소극적 안락사인 거예요. 뭐 지금 적극적 안락사는 분명히 아시죠? 죽게 뭐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이렇지만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의료 결정서도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의식이 없는 가족이 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나는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그 국가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그 장단점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내놓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의료계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지정하는 나라의 지정에 가서 충분히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존엄사나 연명치료 중단에서 여러 가지 종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가톨릭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뭐 개신교나 전주교 이런 크리스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불교도 저는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모두가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신 분께 치매와 헤어질 결심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책 신청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세요.